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갑작스러웠다. 아침까지는 견딜만 하던 찬바람이 하루가 끝날 무렵이면 살을 파고드는 바늘이 되고 사람들은 목도리를 단단히 감은 채 바삐 걸음을 서두르곤 했다. 그러나 그 바쁜 인파 속에서도 조용히 멈춰 서 있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이지아였다. 편의점에서의 야간 근무를 끝내고 집으로 향하던 길, 지아의 발걸음은 어느 순간 익숙하게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바로 역 앞 벤치. 그녀는 늘 그렇듯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을 바라보았다. 회색빛 코트는 더러워져 있었고 옷자락은 군데군데 찢겨 있었으며 그 아래로 드러난 손등은 마치 식은 돌처럼 파랗게 색이 변해 있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그의 앞을 지나치며 동정 어린 눈빛을 건넸지만 금세 눈을 돌리고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지아만은 그렇지 않았다. 지아는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꽉 움켜쥔 채 한숨을 쉬었다. 봉지 안에는 편의점 폐기 도시락이 3개 들어 있었다. 오늘도 점장이 챙겨준 귀한 식사였다. 지아에게도 소중한 한 끼였지만 노인을 보는 순간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어르신, 식사 좀 하셔야죠. 그녀는 도시락을 조심스럽게 건넸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받아들며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는 말을 했다. 그 순간 지아는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 스며드는 걸 느꼈다. 마치 오래전 헤어진 누군가를 만난 것처럼 그의 눈 속 어딘가에는 지울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다. 지아는 원래 남을 챙길 만큼 여유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병원비를 혼자 감당해야 했고 학비와 생계를 벌기 위해 편의점 2곳을 번갈아 일하며 하루 5시간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아는 노인을 외면하지 못했다. 누군가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남편이었을. 사람이 지금은 길 위에서 외롭게 떨고 있는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음식을 건넨 뒤 한참을 지켜보았다. 노인은 도시락을 허겁지겁 먹지 않았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마치 오랜만에 맛보는 따뜻함을 음미하듯 천천히 입에 넣었다. 그 모습은 지아의 마음을 더욱 애잔하게 했다. 얼마나 오래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신 걸까? 그 이후로 지아는 매일 새벽마다 그 벤치를 찾았다. 노인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했고 보이면 마음이 놓였다. 그러던 어느 날 폭우가 쏟아지던 새벽, 지아는 얼어붙을 것 같은 공기를 가르며 편의점에서 뛰쳐나왔다. 비닐봉지는 이미 젖어 무거웠고 계산대에서 계산하던 손님들은 그녀가 황급히 뛰쳐나가는 모습을 이상한 듯 바라보았다. 그러나 지아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어르신 비 맞고 계시면 안 돼. 역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곧장 노인이 있던 벤치를 찾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젖은 코트를 몸에 두르고 비를 피하고 있는 노인을 발견했다. 지아는 숨을 몰아쉬며 노인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왜 여기 계세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녀는 자신의 우산을 노인에게 씌워주며 팔을 잡았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 순간 지아는 그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다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이 스쳤다. 이러다 저체온증으로 잘못되시면. 지아는 그를 무인 카페로 데려갔다. 월세도 밀릴 만큼 형편이 어려웠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따뜻한 커피와 샌드위치를 계산해 왔다. 이거 드세요. 몸을 좀 녹이셔야죠. 노인은 커피잔을 2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을 쳐다보다가 아주 천천히 입에 가져갔다. 커피 향이 코끝을 스치는 순간 그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보였다. 마치 오랜 시간 잊고 있던 감각을 다시 느끼는 듯했다.
지아는 노인이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물었다. 어르신 혹시 가족이 없으세요? 노인은 한참 동안 답을 하지 않았다. 밖에 비가 유리창을 세게 두드리고 그 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채울 만큼 침묵은 길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 지아는 놀랐다. 기억이 안 나세요?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누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얼굴이 떠오르지 않아. 이름도. 지아는 눈을 크게 뜨고 노인을 바라보았다. 치매일까 아니면 어떤 충격 때문일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지아는 노인을 더 자주 찾았다. 가끔은 깨끗한 옷을 챙겨오기도 했고 어떤 날은 아버지가 두고 간 두꺼운 코트를 들고 와 입혀주기도 했다. 노인은 그런 지아를 볼 때마다 미안한 듯한 얼굴을 지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편안해 보였다. 어느 날 지아는 목욕탕에 데려가 노인이 씻고 나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다. 노인이 나왔을 때 그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단정한 머리, 깨끗한 셔츠, 조금은 생기가 돌아온 얼굴. 지아는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정말 멋지세요. 노인은 조금 머쓱한 듯 미소 지었고 그 미소는 아주 부드럽고 따뜻했다. 지아는 하루하루 노인과 시간을 보내며 그가 마치 가족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아버지가 아플 때 느꼈던 그 감정과도 비슷했다. 누군가를 돌보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그러나 노인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다. 지아는 그가 혹시라도 다시 사라질까봐 늘 불안했고 그 불안은 어느 순간 책임감으로 바뀌었다. 며칠 뒤 지아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만은 없다고. 그는 분명 가족이 있을 것이고 분명 누군가는 그를 찾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느 아침 지아는 노인을 설득해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에서 지문을 채취했으나 결과는 일치 없음이었다. 복잡한 행정 문제 때문일 수도 있었고 노인의 건강 상태가 정보를 찾기 어렵게 만들었을 수도 있었다. 담당 경찰은 이런 경우 흔해요. 가족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지아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하지만 그날이 지나고 며칠 뒤 지아는 우연히 작은 단서를 얻게 되었다. 노인은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지아는 깜짝 놀라 그에게 다가갔다. 모료 어르신? 노인은 한참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여기 어릴 때 비슷한 데가 있었어. 시계 소리가 땅 크게 울렸지. 지아는 그의 말이 단순한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가 처음으로 조금이라도 과거의 기억을 언급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다. 그러나 이런 작은 변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노인은 갑자기 쓰러졌다. 지아는 혼자서 그를 부축하며 119를 불렀다. 병원에서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저분은 영양실조와 저체온증이 겹쳐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지아는 눈물을 삼켰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노인은 병실에서 눈을 뜨자마자 지아를 바라보았다. 왜 나를 이렇게 챙기니? 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아는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어르신은 누군가의 아버지잖아요. 누군가는 어르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노인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천천히 눈을 떴다. 그 눈에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빛이 반짝였다. 며칠 뒤였다.
병원에서 다시 지문 조회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 왔고 이번에는 명확한 신원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보호자는 이미 병원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지아는 보호자가 누굴지 궁금하면서도 걱정됐다. 혹시 노인을 찾지 않으려는 가족이면 어떡하지? 혹은 노인을 버린 가족이면? 하지만 지아의 걱정은 단숨에 무너져 내렸다. 병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아버지, 아버지. 그는 노인의 손을 잡으며 울먹거렸다. 지아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남자는 이어서 말했다. 도대체 어디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세요? 그러다 그는 지아를 바라보았다. 혹시 아버지를 돌봐주신 분인가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남자는 깊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광명그룹 박도윤입니다. 아버지는 저희 그룹의 창립 회장이십니다. 지아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도와온 노인이 재벌 회장이라니. 하지만 곧 생각했다. 신분이 뭐든 결국 한 사람인데. 지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노인을 향한 따뜻한 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노인은 결국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고 회복도 빨라졌다. 지아는 그가 편안해진 모습을 보며 조금 안심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 구석이 허전했다. 이제 자신이 할 역할은 끝난 것이 아닐까? 그러나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박도윤 회장이 지아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지아 씨. 지아가 돌아보자 그는 미소를 지었다. 혹시 우리 회사 면접 한번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지아는 깜짝 놀라 되물었다. 제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희 아버지가 이지아 씨를 무척 신뢰합니다. 저희 회사는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지아는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몇 달 뒤 지아는 광명그룹의 신입사원이 되었다. 부모님도 회사 행사에 초대받았고 지아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을 느꼈다. 노인은 행사에서 지아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우리 지아.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울음을 참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아가 건넨 작은 도시락 하나는 결국 한 사람을 살렸고 한 가족을 되찾게 만들었으며 지아의 인생 또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누군가에게 향한 진심 어린 친절이 때때로 얼마나 큰 기적이 되는지 그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석주는 할인의 말이 귓가에 오래 맴도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동안 스스로가 쌓아 올린 벽은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는 단단한 돌덩이 같았지만 오늘 하루 동안 그 벽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석준 자신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한번 할인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계산도 욕심도 억지로 꾸며낸 친절도 없었다. 그저 진심이라는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을 석준은 정말 오래전에 단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바로 자신이 사랑했지만 결국 놓아야 했던 그 여자의 눈이었다. 석준은 기억을 더듬듯 천천히 말을 꺼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젊었을 땐 참 쉬운 줄 알았네. 좋아하면 함께 있고 사랑하면 지켜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더군. 하리는 말없이 차가 식지 않도록 잔을 그의 앞쪽으로 살짝 밀어두었다. 그녀는 그가 말할 때마다 얼굴의 작은 떨림과 손가락의 긴장까지 조용히 살피고 있었다. 복지센터에서 많은 사람을 마주하며 배운 습관이었지만 그 배려 깊은 시선은
듣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다. 석주는 이어 말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도 그랬지. 집안에서 반대했네. 가난하다는 이유로,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내 옆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그는 미소인지 씁쓸함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때 맞서 싸울 용기가 없었네. 아니,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없었던 거겠지.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고 결국 그녀를 떠나보냈네. 4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선택이 옳았는지 확신할 수가 없어. 하리는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사랑을 포기하신 거군요. 석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포기했지. 그러고는 이를 이유로, 책임을 핑계로 나 자신을 속이며 살았네. 성공하면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좋은 집, 좋은 옷, 부와 권력 그런 것들이 그 상처를 덮어줄 거라 믿었네. 그는 날카로운 현실을 깨닫는 듯한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아니더군.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마음속 빈자리는 메워지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다. 하리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늘 남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일을 해왔지만 지금처럼 오랜 시간을 품어온 슬픔을 듣는 건 여전히 쉽지 않았다. 석주는 거친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런데 오늘 자네를 보니 내가 놓쳤던 사람이 떠올랐네. 하린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저 그런 말씀은 너무 과한 칭찬이에요. 석주는 손을 내저으며 말을 이었다. 칭찬이 아니라 사실일세. 사람을 대하는 그 성실함, 따뜻함, 눈앞의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게 귀한 거야. 세연이가 왜 그대를 사랑한다고 했는지 이제야 알겠네. 하리는 고개를 숙였다.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저는 세연 씨에게 과분한 사람 아니에요. 다만 제가 가진 게 적다 보니 회장님께 걱정을 드릴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석주는 그 말을 듣자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맞네. 걱정됐지. 부모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겉으로는 집안 체면, 사회적 기준, 조건을 말하지만 속마음은 단순하네. 악착같이 살아서 여기까지 온 내 아들이 더 이상 힘들지 않고 행복했으면 했지.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 아들의 행복을 막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괴롭더군. 하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는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 하나만으로도 잘 살아낼 자신이 있어서 세연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지치면 제가 일으켜 세우고 제가 힘들면 그 사람이 저를 잡아줄 거라 믿어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오래도록 함께 걸어가고 싶어요. 석주는 그 말을 오래 곱씹었다. 그녀의 말 속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계산도 없었다. 그저 진심과 책임, 그리고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는 결국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알겠네. 아들의 선택을 허락해야겠어. 이번에는 과거의 나처럼 도망치지 않겠네. 그 말을 들은 순간 하린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입술을 꼭 깨물며 감정을 다스리려 했지만 작은 떨림은 숨겨지지 않았다. 정말 허락하시는 건가요? 석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라도 제대로 선택할 수 있어 다행일세.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않았다. 긴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고요한 순간이었다. 석주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이제 돌아가야겠네. 자네와 이야기하며 내 마음도 많이 편안해졌어. 하린도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석주는 가볍게 손을 내저었다. 괜찮네.
자네 덕분에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으니.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가다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뒤돌아보며 말했다. 하린 씨, 네, 회장님. 아들에게 나 대신 전해주게. 아버지가 행복하라고, 마음대로 사랑하라고 허락했다고. 하린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그녀는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반드시 좋은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석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복지센터 밖으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저녁 햇살이 기울어가는 시간, 그 빛이 낡은 코트 위로 따뜻하게 번져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조금은 마음이 놓이는구나. 그의 발걸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웠다. 어쩌면 40년이라는 시간을 돌고 돌아 그는 이제야 진짜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건지도 몰랐다.